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주택 약 6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시장에 물량이 풀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기 수급 불균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은 도심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 규모는 판교 신도시 공급 물량의 2배 수준, 면적은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합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에는 1만 3,500호가 공급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는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는 6,800호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성남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6,300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부지 이전과 인허가, 절차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관건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택 물량 확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도시 기반시설 포화를 이유로 지자체 반대도 나왔습니다. 태릉CC, 개발 역시 세계유산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의 실제 입주는 2030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발표와 시장 공급 사이에 최소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최근 몇 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18% 감소할 전망입니다. 서울의 감소폭은 수도권 평균보다 더 큽니다. 입주 물량 감소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시장 공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수도권 집값 안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어제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어놨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 분 모셨습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뉴스토마토 현재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출입하고 있는 박진아 기자, 그리고 부동산부에 있는 홍영 기자,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국토부 정부 발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수도권 집값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죠. 수도권 집값이 문제인데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간에 워낙 괴리가 큰데, 그러면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제 먼저 대책 좀 주요 특징만 한번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라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의 총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역세권 등 도심 내의 선호입지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결국에는 불안한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홍 기자,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타임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29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부지들은 도심 내 위치해서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직주 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적기에 공급될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부지로 발표된 곳들의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곳들이어서 공수표가 되지 않게 주민들 설득을 통해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네. 부동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네.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가 됐어요.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은 또 서울과 강남. 서울과 네. 이제 비서울, 네. 또 서울은 강남과 네. 비강남,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정부가 그동안에 규제 대책을 좀 내놓다가 이번에 이제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문가된 입장에서. 일단은 이번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먼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 특히 그 도심부와 강남권에 지금 주택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들 지역에서 지금 가격 상승을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번 정부 대책이 어쨌든 간에 그 집중적으로 이들 지역에다가 6만 가구라는 그 나올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심리적인 주택 수요에 대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선에서 기자님들이 말씀하실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의 뭐 어떤 집행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사실상 시행이 못 됐던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들 지역 외에 추가로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과거처럼 과연 이게 또 발표만 하고 끝나는 건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실행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부분이 다 2027년 8년서부터 9년 이렇게 걸쳐서 착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3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최소. 네네. 3년에서 4년은 걸릴 텐데 그럼 입주 시기까지 보면은 2030년 이후가 또 될 거고 그럼 그 사이에는 결국은 또 마땅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또 이걸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단기에 빠른 시일에 하려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제 전문가 지적이 결국은 민간 부분도 같이 해야 그렇죠. 시너지가 네, 날 네,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내 수급 불균형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예년 평균에 정상적이라면 서울의 입주 물량이 통상 4만에서 5만 가구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네, 지금 뭐 올해서부터 이제 그게 급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2만 가구 이하로 간다는 말이 있고 이대로 간다면 내년 내후년은 더 줄어듭니다. 뭐 1만 가구대란 말도 있고 그 이하란 말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신규 입주 물량이 정상적으로 그 4, 5만 가구가 매년 필요한데 그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결국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요. 네. 서울이라든지 서울 내에서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뭐 한강벨트라든지 강남이라는 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수요가 아니라 그냥 초과 수요 지역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공급이 전혀 못 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지와 강남에 인접한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위로 공급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조기에 그리고 과연 진짜 실행을 이번에는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홍 기자, 공급의 한 축은 또 민간이란 말이죠. 민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건설 경기가 불황이어서 좀 민간이 주춤을 했는데 네. 민간 역시 이러한 공급 대책에 함께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말씀처럼 이제 이번 대책의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이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속성이 이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 공급 방식은 좀 지속성이 낮은 만큼 근본적으로는 도심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정비 사업이 활로를 여는 공공 민간 투트랙 전략이 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공공이나 좀 정책을 함께 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의 향후 추가 공급도 예상됩니까? 네, 이제 추가 공급 카드로는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 측에서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공급 절벽이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면 향후에 그렇게 추가 공급 카드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최후의 수단을 언급한 게 보유세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세제 대책은 이제 공급 대책이다 보니까 세제 대책은 수요 대책으로 분류돼서 당기진 않았는데요. 사실 시장이나 뭐 민간에서는 마지막 카드는 세금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는 읽히지만 만약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세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 또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의 종료를 유지하되 한두 달 그 유예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유예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뿐 아니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위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민주정부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네. 정부 가장 곤욕에 처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심했죠. 네, 네. 그 민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네. 딜레마였는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규제, 네. 공급, 물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시장이 반응을 할 때는 공급에 우선 반응을 합니까? 규제에 반응을 합니까? 일단은 규제라는 거는 사실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면은 당연히 뭐 경제의 기본 원리가 수요 공급에는 그렇죠. 가격이 수급에 형성되니까 논리니까. 결국은 지금 보시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 지금 빈집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서울은 아무래도 뭐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는 수요가 더 많은 거고요.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어쨌든 간에 공급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네. 공급으로 가서 집값 안정 가는 게 맞고 과거에 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도 공급을 좀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세곡지구라든지 뭐 다양한 곳에 그런 것들이 사실 집값 안정화해서 그때 당시에는 강남이 지금 그때 당시에 2000 이명박 글로벌 금융위기가 물론 겹쳤지만 고무렵부터서 박근혜 정부 들어가기 그 사이에 강남의 집값은 지옥이었습니다. 사실은. 역사상 그런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네네. 예. 그때 가장 컸던 것도 결국은 수요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은 공급을 많이 강남 쪽에 많이 공급했던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런 도심에 정말 6만 가구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은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했던 건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실행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의 기본 네. 논리가 수급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공급이 되면 그 수요를 이제 충족시키고 가격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이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네네. 지금 어제 대책에 대해서 보니까 서울시도 또 약간 갈등이 있던데 정부 입장과는 네. 차이가 있었고. 그러면 결국 그린벨트 해제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 논리도 또 있단 말이죠. 방법론에 있어서. 근데 그린벨트라는 게 결국은 물론 우리가 뭐 가져가야 될 뭐 유산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상 또 결국 그린벨트를 또 활용하는 측면도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굳이 그걸 가지고 꼭 규제만으로 갈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가지고 수익 창출 민간의 뭐 이익으로만 들어간다면 말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걸 공공적인 측면에서 한다면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걸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린벨트라는 게 뭐 무작정 훼손하자는 거는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항상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사회적인 논의나 어디 뭐 어쨌든 국민과의 그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보존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걸 방치하자니 뭐 난개발이 뭐 이런 지역들이 꽤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은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권도 충분히 이제 또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럼 민간에 대해서 또 집값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점에서 또 물론 서울시하고 지금 말이 나오고 서로 다른 국토부가 다른 의견이 나온 것도 결국은 그렇지만은
그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심의 지금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특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지원하되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과도한 뭐 무슨 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또 공공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서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한데 너무 이게 뭐 구지식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서로 이런 자체가 저는 좀 답답할 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유세까지 네. 등장할 경우 시장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보유세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일단 세금 낸다는 거 좋아할 근데 진짜 분이 지금 없죠.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서울 강남 네. 뭐 100억대가 그쵸. 속출하고 근데 집값이 100억대도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은 또 하나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집을 통해서 너무 과하게 부를 창출한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면은 주거는 사실 의식주의 기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골고루 이렇게 안 분되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우리가 또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일률적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내가 좋은 집을 사는 걸 뭐라고 안 합니다. 대신 거기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찌했던 간에 그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들에 대한 보유세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게 더 확대되면 확대될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특히 뭐 지금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OECD 선진국 중에 보유세는 또 최하위 수준이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유세는 좀 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측면은 정부에서 좀 더 그쪽 방향으로 향후에도 충분히 가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막연하게 거부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또 충분히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하반기에는 보유세 규제 중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제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개편 관련해서 논의는 시작할 것 같고요. 이제 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빅 이벤트가 곧 있다 보니까 좀 정부든 시장이든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박진아, 홍현 두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